다비치 팀과 아르티 팀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님께서 먼저 입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능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을 심사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위의 균형성이라는 이른바 가행 금지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국제규약인 ICCPR 제19조 역시 자유의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인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 근거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미성년자 대상 SNS 규제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SNS 규제는 미성년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는 미성년자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정보를 찾고 전달할 자유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매체의 핵심은 SNS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위해 필요한 나이 인증, 접속기록 검토, 사용시간 통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아동인권단체 CRIN도 과도한 차단, 감시 기반 규제가 아동의 표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법률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둘째, SNS는 청소년의 공적 참여와 사회적 연결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권리 기반 공간입니다. 청소년은 SNS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하며 또래 집단 및 공동체와 소통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활동이 아니라 참여권, 청취권, 사회적 소통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 농어촌, 저소득층 청소년은 SNS를 통해 교육, 진로, 지지망에 접근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이러한 디지털 시민 참여 확대가 현대 청소년의 핵심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공적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하여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강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으로 청소년을 이동시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근거로 유해 환경과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상당수가 부모 계정을 사용하거나 계정 공유 및 거래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며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유해 콘텐츠 차단 강화 이후 VPN 이용이 증가하며 감시가 어려운 폐쇄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효성이 불확실한 수단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해소성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SNS는 미성년자가 알고 표현하고 연결되고 참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규제는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침해 비례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저의 입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2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1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는데요. 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4년 딥페이크 사태처럼 미성년자의 범죄와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공복리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실게요. 청소년 보호라는 공공복리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2024년 딥페이크 피의자의 약 75%가 10대라는 경찰청 통계를 보고도 여전히 선량한 다수의 자유를 위해 이 현실적인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SNS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저희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NS 규제만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통제를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네, 사실상 저희도 이제 헌법에 근거하여 가지고 이제 입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상대 측도 이제 헌법에 근거하여 이제 주장을 펼쳤지만 이렇게 헌법과 헌법이 상충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제 이러한 규제라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러한 이제 실효성이라던가 이제 명확성에 있어서 충분히 좀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함부로 규제만으로 이제 그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찬성씨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들의 생명권보다 하위의 기본권입니다. 생명권이 더 우선이 되는 상황에서 충돌을 한다고 내버려둬야 한다는 주장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 측은 이제 자기 결정권을 또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막 23년 연구에 따르면 SNS를 자주 확인하는 청소년의 뇌는 사회적 보상에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신경 발달 궤적 자체가 변형됩니다. 뇌 구조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는데 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 자유를 냅둬야 하는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먼저 헌법재판소 같은 그 근거를 두셨는데 이제 저의 임로에도 마찬가지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가인 금지 원칙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상대 측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이제 제가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동시에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맞다 하여 이제 규제를 정당화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협약 제17조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해로운 정보로부터의 보호를 국가의 신문 임무로 시간 제한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반대 측 1번 토론자님께서 임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 1번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성 측은 자유라는 미명하에 규제를 반대하지만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거대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뇌 구조가 변형되고 일상적인 사진 한 장이 성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 무법천지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저희 반대 측은 미성년자 SNS 규제가 부당한 억압일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미성년자를 구조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세 가지 핵심 논거로 입증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SNS 알고리즘은 미성년자의 뇌를 생물학적으로 착취하고 자율적 의지를 원칙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환상입니다. 뇌신경과학은 정반대의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2023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 소아과에 발표된 3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10대들의 뇌는 사회적 보상과 처벌에 반응하도록 신경 발달 궤적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해자 프란시스 하우그는 미 해외 증언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전전두엽이 덜 발달했다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직 이윤을 위해 중독성 강한 도파민 루프 알고리즘을 고의적으로 강화했습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시기에 수천 명의 공학자가 설계한 AR에 의해 뇌가 해킹당하고 행동이 조작되는 상황을 우리는 결코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의해 명백한 생물학적 착취이자 통제입니다. 규제는 이 불공정한 착취와 통제를 멈추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인지적 주권을 돌려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도 생명권 앞에서는 하위기본권입니다. 알고리즘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고 있습니다. 2017년 영국 14세 소녀 몰리 러셀의 비극을 기억해 주십시오. 평범하고 밝았던 이 소녀는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추천한 자해 및 자살 콘텐츠에 6개월간 갇혀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 판결 때문입니다. 영국 법원 검시관 앤드루 워커는 판결문에서 몰리의 사인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 우울증과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또한 SNS 알고리즘이 그녀의 죽음에 최소한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기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살인 방조의 역할을 했음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음의 토끼굴로 밀어넣는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SNS는 이제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디지털 범죄의 사냥터이자 공급책이 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딥페이크 성공지 사태를 보십시오. 미국 보안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의 53%가 집중된 표적 국가입니다.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2024년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의 약 75%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범죄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규제 없는 개방형 SNS입니다. 일상 사진을 캡처하여 범죄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과거 N번방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들은 트위터의 일탈계 해시태그를 통해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유인하고 텔레그램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찬성 측은 교육으로 막자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75%가 10대라는 현실은 교육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범죄의 입구인 SNS에서 강력한 연령 확인과 유해 접근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호기심에 가해자가 되는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뇌가 변형되고 생명을 잃으면 범죄자로 전락하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추상적인 자유를 논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유는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정화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성년자 SNS 규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 측 2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반대 측 질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이제 자유와 권리,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SNS 침해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SNS에 대한 규제가 이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시진 않나요?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자유의 규제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만 자유의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서고, 그 자유라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이 사수되었을 때 보장 가능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와 똑같이 SNS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만 그렇게 성범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러면 SNS가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처벌에 약하라는 이제 여러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그것에 참고가 되는 것은 분명히 SNS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외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똑같이 SNS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만 성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SNS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 자체는 이제 그런 처벌에 좀 국내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이제 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다른 국가 서구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그 SNS라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 이용률이 저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차이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실까요? 예,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근거의 자료는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근거의 자료는 그 한국 디지털을 관할하는 그런 정부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서는 혹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소통망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다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섬에 살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제 산골에 사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SNS가 굉장히 정보를 습득하기 좋은 이런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방금 반대측 인론에서는 이제 사회의 소통망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론의 내용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사회적 소통망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살인 방조에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조적인 논리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 이제 그 유해한 알고리즘을 자신들의 경제적 논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프랜시스 하우겐의 폭로의 예시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좀 유해 동영상들을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알고리즘은 개인의 영역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반대 질문 마치겠습니다.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적절 시간을 사용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절 시간 1분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2번 토론자님께서 인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두 번째 질문자 조준석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입장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규제는 취약계층 미성년자의 정보 접근권과 기회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농어촌 저소득층 미성년자는 문화, 교육, 인프라 접근성이 매우 낮고 공적 정보나 지원망을 온라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학생 온라인 이용 실태 조사는 미성년자의 주요 정보 획득 경로 중 SNS와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지원이 부족한 특정 미성년자에게 SNS는 교육, 진로, 문화,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대체 경로가 있는 중산층 가정의 미성년자보다 온라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계층의 미성년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기회 권리를 비대칭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SNS 규제는 기본권 제한에 헌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보시면 기본권 제한 시 입법의 목적이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처럼 핵심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안은 이미 전 세계에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제2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SNS 접근 자체를 금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이 반복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플랫폼 책임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SNS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며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보호주의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성장성을 장기적으로 훼손합니다. WHO의 2022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발달의 핵심 요소로 자율성, 사회적 연결감, 디지털 환경에서의 탐색 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제 중심 접근보다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정보 판별 능력의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리서치 게이트에 게시된 한 어덜트 보고서에 따르면 SNS 사용이 일률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용 맥락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정서적 지지, 소속감 등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제의 핵심이 SNS 사용 자체가 아니라 사용 환경과 조절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 사용 자체를 규제해 차단하는 방식은 미성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경험을 축소시키며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시민성과 정보 선택 능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위험을 이유로 모든 것을 보호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안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에 무력한 성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보호라는 명분 아래 미성년자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과잉 보호의 문제이며 동시에 결국 미성년자의 권리와 역량을 함께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NS 규제는 취약계층 미성년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율권과 성장권까지 훼손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제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반대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2번 측 같은 경우는 그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과 이제 농어촌 학생들이 그렇게 드리는 정보들이 SNS에서 혹시 주로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SNS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SNS 말고 다른 이제 인터넷이나 그냥 국가 정보 사이트들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데서도 얻을 수 있지만 SNS를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SNS에서 정보를 얻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오프라인 지원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그런 교육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SNS가 사이버 폭력, 그루밍, 유해 콘텐츠 접근 등의 위협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십니까? 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헌법의 최소성 원칙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 해외 사례 대안이 많이 존재하고 국내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좀 기르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 혹시
선진국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일부는 동의하나 근데 최근의 경향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디어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나 실제 이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어떤 나라들이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미 아까 제가 입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에 이제 BAS 법안이 있고 영국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국에서 2023년에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 통과한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주 같은 경우도 2025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온라인 안전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 국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달한 국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를 이 국가들이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제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점은 저희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나 근데 기본권을 제한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한 국가에서 이런 시행하는 규제책들은 그 창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권 침해,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을 다분히 침해하는 그런 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서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반대 기본권 질문 시간 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종료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반대측 2번 토론자님께서 물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두 번째 입론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규제보다는 교육이 먼저다. 기업의 자유를 믿자라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이 철저히 배신당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고발하려 합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연구센터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적한 데이터를 따르면 학교와 정부가 디지털 윤리 교육을 그토록 강조했던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의 생애 사이버 폭력 피해율은 33.6%에서 25년 58.2%로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30일 이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도 32.7%에 달합니다.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면 과연 이 수치는 늘어났을까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역량까지 퇴보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24년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의 컴퓨터 그리고 정보 소양 점수는 2018년 대비 37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10대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는 수천 명의 천재공학자들이 설계한 도파민 중독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을 이겨낼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알고리즘 앞에 목검 같은 교육 하나 쥐어주고 싸우라고 내보낸 것은 국가의 방임이자 폭력입니다. 둘째, 기업의 자율은 기만이었습니다. 24년 틱톡 내부 문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이 불과합니다. 24년 미국 14개 주 법무장관이 확보한 틱톡 내부 문건을 보십시오. 틱톡은 자체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앱에 중독되는 데 필요한 영상은 단 260개, 실제 사용 시간으로는 35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틱톡 경영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던 사용시간 제한 도구가 1일 사용시간을 고작 1.5분 줄이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홍보 효과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배포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민낯입니다. 이윤을 위해 아이들의 중독을 설계하고 방치하는 기업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법입니다. 영국이 25년 시행한 온라인 안전법처럼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타율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감시 없이 안전을 지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령 확인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감시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기술에 대한 낡은 공포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내 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성인임을 증명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지식 증명 기술인데요. 술집에서 신분증을 보여줄 때 이름과 주소를 가리지 않고 보여주는 것처럼 내 기기 안에서 암호화된 신호를 보낼 뿐 플랫폼 서버에는 아무런 개인 정보도 남지 않습니다. 내 기기 안에서 암호화된 신호를 보낼 뿐 플랫폼 서버에는 아무런 개인 정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의 요티사가 개발한 안면 연령 추정 기술은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을 99.3%의 정확도로 걸러내면서도 분석 즉시 이미지를 영구 삭제하여 해킹의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미 구글과 EU, 프랑스가 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술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교육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된 결과는 58% 사이버 폭력 피해와 뇌 구조의 변형 그리고 범죄의 일상화였습니다. 교육은 실패했고 기업은 기만했으며 기술은 안전하게 진화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의무임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성 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대신 분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 측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현재 저희 나라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이 SNS나 이런 인터넷 기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실패했다고 하면 그 교육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SNS를 통한 범죄가 양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을 지금 당장 강화한다 해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그 효과가 나타날 여기까지 때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 측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다라는 이 헌법을 부정하면서까지 SNS 규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우선시하면서 일부 침해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일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임을 명확히 하며 미성년자들의 생명권을 우시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규제가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이제 SNS 규제는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성년자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미성년자는 현재 전전두엽이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달을 하고 있고 더 올바른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재는 미성년자 전체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미 충분한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나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접근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 성숙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우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그 미성년자들을 위해 우선 보호권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피아제의 성장 발달 이론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1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11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소통을 하며 성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이론일 뿐 저희가 현재 모두 통념하며 1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처럼 인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늘 이론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알고리즘의 기술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제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왜 미성년자에게만 SNS 규제를 하셔야 되는지? 성인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성인이라고 규정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점은 자율성에 좀 차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는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라운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작전 시간 안에 좀 사용하시고.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전 시간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3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반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은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SNS로 오프라인 지원이 부족한 이들의 실질적 소통 창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은 이 주장이 기본권의 소유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첫째, 저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충돌에서 법이 균형성을 강조합니다. 찬성 측이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SNS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들 그로 인해서 침해받은 미성년자의 생명권과 정신건강권이 훨씬 더 중대한 법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원칙에 따라 더 중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덜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유를 누릴 생명과 건강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만은 공허합니다. 저희는 SNS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 시간 접속 제한이나 중독 유발 알고리즘 규제처럼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입니다. 둘째, 찬성 측은 또 동시에 그 교육만으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고 언제나 사후적이고 유리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저희가 당면한 것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NS 규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교육 역시 그러한 규제 없이는 결코 효율성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그리고 아이들이 SNS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포적이 될 위험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는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착취적인 설계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했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 효용성을 내기 위해서는 이 당면한 이 위기에부터 보호를 하면서 교육을 했을 때 진정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금 당면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판매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듯이 중독성 높은 디지털 환경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가장 정당한 권익입니다. 따라서 이 규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찬성 측 1번 토론자님께서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본 토론을 통해 반대 측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저희도 새로운 관점에서 본 문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헌법에서 주장하는 그 생명권과 보호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나이 인증, 접속 기록 검토 등은 SNS 사용을 위축시키고 미성년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해 주셨지만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미성년자의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사용자의 자유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 대안적 수단은 이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강한 규제는 채소 침해 원칙에 위배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SNS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위험의 존재가 곧바로 SNS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폭력도 위험하지만 학교 폭력이 위험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지 않듯이 SNS에서도 위험 관리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SNS 규제. 근데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가 3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렸죠, X. 전부 다 외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외국 기업의 SNS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인데 저희 국가 기업도 아니고 카카오톡과 같은 국가 기업도 아니고 국내 기업도 아니고 이런 외국 기업의 SNS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국내의 힘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일단 그 실현성에 대해서 먼저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실현 가능할지 모르는 이러한 제재를 우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옳은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의 계정을 즉시 차단 혹은 이러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여서 바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인계하는 등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좀 바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SNS 같은 경우는 많은 SNS의 이제 그런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 위협을 이제 많은 SNS 사용자, 특히 미성년자 같은 이런 취약한 미성년자 사용자들이 정신건강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정신건강 위협도 중요하지만 방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교육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이제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SNS를 통한 이제 교육권 그리고 정보의 획득권 그리고 공적 참여가 이러한 순기능이 더욱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측 2번 토론자님께서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측 2번입니다. 앞선 반론을 하신 찬성측 1번 분께서 해외 SNS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며 저희는 국제 공조의 핵심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부다페스트 협약의 의의는 유럽 평의회가 주도한 세계 최초의 사이버 범죄 국가 조약으로 가입국 간 신속한 증거 보전과 수사 공조를 보존합니다. 한국은 2022년 9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23년경 가입 초청을 받아 현재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를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아직 정식 비준국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면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집니다. 첫 번째, 긴급 보전 명령. 해외 사업자에게 데이터 삭제를 막는 긴급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두 번째, 신속한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은 규제가 분명히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역량을 키울 시간은 벌어줍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강제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찬성 측은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현재 상황이 양적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두는 것은 아니면 교육만 하라고 냅두는 것은 방임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SNS에다가 아이를 던져놓고 너네가 직접 이용하면서 배워봐, 생존수를 배워봐 하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임임을 다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조치만이 이제 면피용이라는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틱톡 경영진은 수면 알림 기능이 사용 시간을 고작 1.5분 줄이는데 그칠 것을 알면서도 대외 이미지 개선용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찬성 측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을 실행한다 해서 천재 공학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에 미성년자들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윤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도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기업을 법의 강제력 없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안전을 지킬 비용이 아까워서 떠날 기업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맡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인 IT 테스트베드이자 거대한 시장입니다. EU의 DSA 디지털 서비스법도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지만 빅테크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제에 맞춰 안전한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며 그것이 건전한 시장입니다. 또한 규제가 자율성과 성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 비약으로 들립니다. SNS 중독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수면 부족, 학업 포기, 정신질환을 겪는 상황이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자율성이 가장 심각하게 저해된 상태입니다. 이 자유방임이 진정한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언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처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선택할 자율성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2번 토론자님께서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시각을 비교하고 논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신 반대측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선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NS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여러한 점들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문제나 여성 폭력 문제가 SNS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의 약화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SNS에 대한 사용 규제가 굉장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국내에서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습니까? 이는 처벌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알고리즘이 문제라고 이제 1, 2라운드 동안 계속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SNS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증거와 국내 적용 방안이 없으셨던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어디까지가 기본권의 적당한 제한이고 그리고 그 이상이 어디서부터가 기본권의 침범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접근 불가 콘텐츠 제한이나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관련 콘텐츠 노출 제한은 현재 SNS에서도 최소한의 보호 요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간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교육도 실패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근거로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통계적 오류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자면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미성년자의 경우 SNS 사용 시간이 3배 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이는 통계적 오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전후로 SNS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 이후 2022년 이후 현재는 그 범죄율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찬성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성년자도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본질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단순한 여가 수단이 아닌 교육과 진로 그리고 사회 참여와 같은 공적 기회가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이며 단순한 일률적인 규제는 이러한 기회와 시민적 성장 과정을 동시에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는 미성년자를 더 위험한 비공식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풍선 효과를 초래하여 필요성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갖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입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플랫폼 개선이라는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침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SNS의 규제는 보호의 목적을 넘어 미성년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로 제약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논제는 결국 보호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미성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존 로크는 자유란 타인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당한 한계를 넘어 허가받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더 안전하게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미성년자에 대한 SNS 규제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다비치 팀과 아레테 팀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